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굉장히 핫한 이슈 있죠. 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게임스탑이라는 종목과 관련된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쪽 관련된 업계에 종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좀 지적을 해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먼저 올려주신 그런 영상들을 참조를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취지 좀 이해를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에서 요 공짜는 없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없는 주식인데 매도를 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매수를 해서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어야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빌리기만 한다면 그러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주식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내가 빌려왔습니다. 빌려왔으면 갚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 주식이 만약에 8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100원짜리 주식을 빌렸지만 어쨌든 이 주식 한 주를 갚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나는 80원에 사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세 차익만큼 나는 20원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논리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을 내지만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주가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취지 자체는 너무 이제 작전주라든가 과열된 주가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유동성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론적으로야 충분히 좋은 순기능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악용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있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매도를 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주가를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공매도 금지 상태지만 이거를 연장 한 해 만에 이런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서 요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GME라는 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커라는 건 뭐냐면 미국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자로 검색을 해요.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검색어에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면 그 종목이 조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철자가 길다 보니까 엄청 긴 것도 많아요. 특히 ETF 이런 거는 정말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약자를 이용해서 티커라고 하는데 그 게임스탑의 티커가 이제 GM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었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냥 평상시에는 한 3달러, 4달러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급등을 하면서 이게 급등을 했어도 10달러 넘기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하더니 요 지금 한 11월, 12월 걸치면서 이제 한 20달러를 또 넘어갔습니다. 요런 상황이 오니까 요 멜빈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는 이제 요거 공매도 칠 거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니까 어디 갔냐. 그래서 멜빈이라고만 쓸게요. 멜빈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 공매도 칠 거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알려진 건 일단 5천만 주 정도 공매도를 쳤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정확한 시총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 시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요 당시에. 시총을 넘어서는 공매도를 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유동성을 넘어서는 그런 공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놓고 이제 주가를 찍어 누르겠다는 얘기가 될 거고 이거를 이제 미국의 레딧이라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DC 인사이드 이런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요런 게시판에서 이놈들 이제 공매도 친다. 이거 나쁜 놈들이다. 이거 특히 그냥 단순히 공매도 치는 게 아니라 유동성
유동 주식을, 제가 유동 주식은 뭐라고 했냐면 전체 풀린 주식에서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남아있는 주식을 유동 주식이라고 했어요. 그 유동 주식을 넘어서는 공매도를 쳤다, 이 나쁜 놈들 응징을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그 게시판에서 당시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고, 주식이 상승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100원의 주식을 빌렸지만 이 주식이 만약에 150원이 돼버렸다면 나는 100원짜리 주식을 150원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50원만큼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얘네는 손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주가가 거의 뭐 한 500불까지 찍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최고가가 뭐 483불 이렇게 돼 있지만 미국은 한 1시간 정도 제외하고는 계속 뭐 장전 거래, 뭐 그러니까 시간외 거래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 외 거래는 500불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매도 칠 당시에는 한 20불 정도 됐던 게 지금 뭐 한 500불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과정까지를 한번 지켜보시자면 일단은 20불짜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100불 좀 넘어서까지 갔어요. 그럼 한 5배 정도 일단 손실이 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뭔가 또 기폭제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20불짜리가 500불이 됐으면 25배가 될 거고, 이게 또 보시면은 이제 캔들 차트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결국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 뭐 이런 정도 시나리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엄청나게 변동이 컸습니다. 이게 한 112불인가 그래요. 483불, 112불. 하루에 4배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때 굉장히 지금 미국 상황에서 심각한 사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요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레딧이라는 곳,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레딧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샀냐면 그냥 단순히 매수만 한 게 아니고요, 콜옵션도 열심히 삽니다. 콜옵션은 뭐냐면 현물 옵션,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물을 매수하는 거는 내가 100원만큼 들고 있다면 100원짜리 한 주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콜옵션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는 다릅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20에서 30배까지도 이렇게 막 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리스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익을 낼 때도 굉장히 크게 낼 수 있지만 하락을 맞으면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10번 맞추다가 한 번만 떨어져도 큰일 나요. 물론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시죠. 또 헤지펀드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큰 자금력을 가지고서 방향성을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콜옵션은 해칭 목적으로 콜옵션 혹은 풋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냥 시중에 있는 자금보다 몇 배나 되는 그 주식을 사면서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던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제가 뭐 100원, 200원으로 100원, 150원 써놨지만 실제로는 뭐 20불에서 이게 지금 아까 100불 이상 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5배 손실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1000원, 2000만원씩 운용을 했겠어요.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자기들이 청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나는 못하겠다, 자체 청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든 그 물량을 다시 공매도로 더 치든 아니면 현물을 사서 계속 매도를 치든 주가를 찍어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겠어요? 지금 시중에 물량이 없는데 얘네들이 사기만 하고 물량을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주가를 그만큼 현물을 사가지고 찍어 누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거기다 신규 매수는 계속 들어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자체 청산을 하든가 아니면 또 이제 그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뭐 키움증권 이런 데 있죠. 거래소에서 이제 청산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하방 포지션으로 잡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대 100%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가진 이론적으로 100원짜리 주식이 빵원이 됐어요. 그럼 수익률 100%겠죠. 빵원은 이제 그거니까 상장 폐지니까 1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100원짜리 주식을 1원으로 갚을 수 있는 거니까 수익률이 100%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100원짜리 주식이 어디까지 갈지 이론적으로는 모르잖아요. 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가능 폭은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한대까지 가버리면
그러면 그 공매도 친 애들은 그냥 파산하고 땡 치면 그만이지만 요 거래소 애들은 무슨 죄예요? 얘네들이 그 손실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거래소에서 강제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산 쪽의 범주에 속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가능한 선택지는 예상 시나리오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판을 갈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청산을 한다. 자기들이 청산을 하게 되면, 청산한다는 건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해서 청산을 한다는 얘기고 주식을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주식을 갚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주식을 새로 사서 갚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숏이라는 포지션, 숏은 이제 롱은 매수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숏은 매도 포지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롱은 상승에다 베팅을 한 거고 숏은 하락에다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다는 거는 숏에다가 포지션을 잡은 거고 하락에 베팅을 한 건데, 결국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려면 반대쪽인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결국 요 숏을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하는 상황. 그래서 매수세가 붙는 거를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가 붙은 주식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기관들이 감당 못하겠다, 난 이거 청산하겠다 라고 해서 숏 커버링이 발생한다면 그 주식의 주가는 급등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체적으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뭐 우리나라 따지면 키움증권 이런 데서 강제 청산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죠. 뭐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숏 스퀴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숏 포지션을 쥐어짜낸다는 얘기예요. 청산하라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얘네들이 손들고 청산을 하면서 숏 커버링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냥 다 청산해서 그냥 나 끝이야 하고 떠났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로빈후드에서 그 미국의 로빈후드라는 기관이 있어요. 키움증권 같은 뭐 그런 데예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이 기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는 개인 거래는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기관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아요. 그럼 얘네들 이걸로만 돈이 되냐? 당연히 안 되겠죠. 개인 거래 수수료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얘네들은 신용거래, 개인들이 신용거래 하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콜옵션이나 뭐 이런 옵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이자, 수수료 이런 거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얘네들한테는 처음에 좀 획기적이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이벤트 하는 건 많이 있죠. 뭐 평생 수수료 무료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로빈후드가 이제 이걸 시작을 하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이걸 시작을 해버리니까 요거 따라서 이제 시작한 뭐 다른 업체들도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거래를 실제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요쪽을 장려를 하겠죠. 로빈후드 애들은.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요걸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채를 사용해서 그 주식을 매매를 하는 그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래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그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그냥 콜옵션 사가지고 엄청나게 급등을 시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기관 쪽 수수료도 이제 받고 있다 보니까 양쪽에 좀 낑겨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로빈후드가 무슨 짓을 하냐면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막 500불 이상 가버리고 이러니까 요때 매수 버튼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식이 만약에 떨어져요.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그냥 매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냥 나 손절할래. 뭐 손절이라고 할게요. 손절 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흔히 물타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뭐 아니면 뭐 저점 추가 매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매수세가 있어야 주가는 올라가고요. 매도세가 세면은 떨어집니다.
매수세가 없이 매도만 친다면 주가는 당연히 계속 내려가겠죠. 그런데 로빈후드가 이 매수 버튼을 지워버립니다. 로빈후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몇 개의 거래소도 그렇게 매수 버튼을 지워버렸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대표적이니까 요거를 이제 주로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매수 버튼을 지워버렸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요 당시에 지금 482불이었죠. 10시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불과 1시간 정도 만에 482불짜리가 112불까지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네, 112불. 482의 절반이 241이고요. 그거의 절반은 120불이에요. 그러니까 반의 반 토막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손실만 봐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매수 버튼을 지워버린다는, 그 미국의 이제 금융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매수 버튼을 지워버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개인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분노를 하겠죠. 이건 저 같아도 이건 당연히 분노가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의지를 반영을 안 하고서 이제 매도만 가능하게 해놨으니까, 기관이 여기서 또 실제 수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칩니다. 또 공매도로 주가를 또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공매도 때문에 열받아서 지금 척결하자, 우리 이제 뭐 게임스탑 주식을 사자 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얘네들이 여기서 또 이제 공매도 가지고 주가를 또 이렇게 가둬놓고 그냥 가두리 양식으로 가둬놓고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뭐 격투기를 하는데 너는 팔 쓰지 마, 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제 열을 받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 요거 관련해서는 뭐 썰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로빈후드 구조를 설명을 드린 이유가, 얘네들이 기관 수수료를 받아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관 쪽하고 이제 담합을 해서 이렇게 한 거다, 기관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거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혹자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뭐 거래소도 그냥 파산이고 그냥 끝난다, 더 이상 이제 그 자격을 거래소 자격을 이제 연장할 수 없을 거다, 퇴출당할 거다, 그러니까 회사 망하는 거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조금 이따 기사도 보여드릴 건데, 미국의 이제 뭐 금융감독원 뭐 이런 비슷한 곳에서 이거 조사 들어갔어요. 지금 조사 들어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이랑 담합을 해서 매수 버튼을 날렸다, 요거는 조금 어렵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그 의견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건 뭐 저거 같은 일개 개인이 뭐 판단한다고 뭐 맞고 틀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쪽 썰이 아니라면 뭐냐, 뭐 그거를 이제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옵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제 뭐 한 20배 30배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10배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선물 옵션 거래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매수, 매도. 얘네들은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그냥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로섬 게임. 이게 뭐냐면 제로섬, 그러니까 다 더하면 그냥 0이란 소리예요. 누군가 수익을 100원 냈다면 누군가는 손실을 반드시 100원을 마이너스를 보는 그런 구조. 그래서 더하면 100원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옵션 거래소 하는 애들은 얘한테 이제 거래 수수료 받아먹고 얘한테 거래 수수료 받아먹고 해서 여기서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수수료가 아니죠, 수수료를 받아먹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수료가 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결국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게 요 선물 옵션 거래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이러는 거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 100원을 가지고서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1000원어치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50%. 그러면 원래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면은,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매수 포지션 잡은 애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이제 팔겠죠. 그럼 이걸 또 누군가가 사겠죠. 그럼 얘가 또 이제 올라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샀다 팔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나는 100원을 가지고서 1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50%가 빠져서 500원이 됐어요.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마이너스 500원만큼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플러스 500원을 가져가야겠죠.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지금 1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 500원 났을 때 얘한테 지금 플러스 50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한테서 청산해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1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이 400원은 어떻게 하죠? 이 400원만큼을 여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0원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제도가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일단은 뭐 추후에 뭐 캐시콜로 이제 내놔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헤지 포지션을 구축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몇 분 몇 초,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 만에 문제가 이게 청산이 돼버리면 이거는 뭐 반대 매매를 통해서 해칭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거래소에서 일단 먼저 400원만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놔라 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뭐 돈 없을 수도 있는 애니까 거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배째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400원만큼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내줘야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변동성이 너무 크면 일단은 그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거를 메꿔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어쨌든 얘는 지금 상승 쪽에다 베팅을 했는데 50%가 빠졌지만 얘는 지금 하락 쪽에다 베팅을 해서 500원만큼 수익이 났는데 야 미안하다 반대쪽에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500원 다 못 주겠다. 너 100원만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얘는 어쨌든 정당하게 500원 번 거니까 줘야죠 500원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로빈후드가 현금이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건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로빈후드가 10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10억 달러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1000원 정도 잡으면 환율을. 그래서 지금 뭐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이제 뭐 이미 5억 달러 확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서 개미들이 한 번 더 화가 난 게 얘네들이 아 미안하다. 우리 공매도 그러니까 지금 로빈후드는 중간에 낀 거래소기 때문에 얘네가 공매도를 부추기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얘네도 같이 욕을 먹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얘네가 그냥 어찌됐든 간에 공매도 얘네가 기관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미들은. 그래서 얘네가 그냥 뭐 공매도 관련해서 손실이 너무 커지고 현금이 부족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조달을 한 거다. 미안하다. 이거 좀 양해를 해달라라고 얘기했으면 좀 쉽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드리는 거 크레딧 라인은 이제 신용 끌어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선제적인 조치면 유동성 문제 때문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로빈후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회사가 부실하다는 걸 이제 까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유동성 문제 때문 아니다. 이거는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아직 버틸만 하다. 니들이 뭐 개미들이 백날 나대봤자 아직 우리는 충분해. 버틸만 해. 라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잖아요. 문구만 봤을 때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개미들이 더 분노를 합니다.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고 이제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시면은 가장 최근 주가가 325불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20불부터 시작된 주식이 일단 요 112불까지 빠졌다가 325불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한 3배를 다시 끌어올렸어요. 300%를. 그러니까 개미들 힘이 엄청난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SEC라는 곳이 이제 그 미국의 금융거래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 뭐 이런 비슷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매수 버튼 없앴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제한했다. 매도만 허용했다. 이거 관련해서 헤지펀드들은 매수 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아까 그걸 보시면 어디 갔냐?
이렇게 중간중간 빨간색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매수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전거래도 의심이 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주식 돌려가면서 수량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매도는 매도대로 치고 또 이제 그 주식을 갖다가 주식 한 주를 가지고 빌리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더 많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 해서 이제 찍어 누르는 순간 이제 반에 반토막 이상 났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조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청문회까지 개최하기로 했고요. 정치인들도 요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사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뭐 다시는 공매도 리포트 안 내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이제 폭등으로 손실을 났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다행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공매도가 8%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손들고 떠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개미 형님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미국 쪽에서.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제 끌고 갈 거다. 뭐 니들이 공매도를 지금 여기 써있죠. 개미들이 완성을 거뒀다는 세간의 인식이랑은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 지금 공매도는 불과 8%만 감소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네들은 손을 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몇몇 헤지펀드는 백기 투항을 선언했는데 공매도 세력 대부분은 아직도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를 더 찍어 누르겠다. 한번 싸워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2조 원의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만 요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우리는 뭔 상관이냐. 우린 그냥 팝콘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도 판을 좀 갈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그 테슬라 CEO 있잖아요. 테슬라도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공매도 관련해서 핫했던 주식이에요. 이게 뭐 몇백 프로씩 몇천 프로씩 상승, 정확히 상승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공매도 세력 다 때려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CEO 뭐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을. 아니 있지도 않은 주식으로 시장에다가 이제 그렇게 매도 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건 시장 교란이고 주가 조작이다. 나는 너희 개미를 응원한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이제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편 들어주니까 개미 형님들이 우와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뭐 신이 난 거죠. 우리 개미 형님들. 예. 제가 그림은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어쨌든 개미 형님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지금 우와 하면서 이제 가보자. 뭐 미국에서 지금 가자 막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차 막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이게 한류 수출이 돼가지고 저희들끼리 이런 영상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 유튜버분 그 영상 보면 거기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보진 못했는데 뭐 충분히 이것도 뭐 한류의 일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1차적으로 여기 직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헤지펀드는 털릴 수도 있죠. 결국 개미들이 이겨서 헤지펀드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들 도니까 뭐 알 바 아니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에 들어간 개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개미들. 이게 결국 그 실제 기업 펀더멘탈보다는 월등하게 말도 안 되는 주가까지 상승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엔 고점을 찍고서 이렇게 빠져내려갈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사태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성도 ENG 사태 있잖아요. 제가 잠시만요. 이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지금 이게 성도 ENG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거 제 노트북이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한번 포맷을 밀어버려야겠네요. 성도 ENG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주식이에요. 아니, 주식이란다. 이미지예요. 이게 성도 ENG 사태 때도 이랬거든요. 여기서 주식을 한 요쯤에서 이제 공매도를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때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형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한 분은 아니고 그런 한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니들 건방지게 우리 거 공매도를 쳐? 한번 니들 죽어봐라 라고 얘기해서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립니다. 근데 시중에 주식이 없으니까 갚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발 좀 살려달라고, 거래소도 지금 거래 정지를 시키면서 이제 며칠 유보를 해줘요. 돈 갚는 거를. 근데 결국 이 형님들이 살려주겠습니까? 안 살려주죠. 그래서 얘네들이 대주주를 찾아가서, 그 공매도 친 애들이 대주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왜? 내가 대주주 지분 뭐하러 내줘야 돼? 그래서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 요쯤에서 이제 그 뉴스가 나와요. 공매도를 쳤는데, 누구누구가 공매도를 쳤는데 걔네들이 지금 주식 못 갖고 있는 상황이다, 난감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뭐야 저놈 공매도 쳐? 우리 한번 죽여버리자 한번, 이러면서 이제 불개미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성도 ENG 주식 한 주씩 사모으기 운동이 일어나요. 금모으기 운동처럼. 그래서 개미들이 유견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까지 끌어올려요. 그러고서 요 꼭대기 부근에서 대주주가 그래 그럼 주식 빌려줄게, 그걸로 일단 해결해 라고 얘기를 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빠지면서 점하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요 당시 요 주가는 회복 당연히 뭐 안 됐고요. 요 당시 공매도 시작할 때 그 당시 주가조차도 회복하는데, 지금 요거 기준으로 정확히는 그때 당시엔 4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액면 분할이든 뭐 배당을 하든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씩 바뀌어요. 지금 요 4,100원으로 보시면은 요 4,100원이 언제 회복이 됐냐면, 보시면 지금 2000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요때 회복이 돼요. 2007년도 한 중순쯤에 회복이 겨우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7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7년 만에 회복인데 여기 한 요쯤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손실을 보겠죠. 마찬가지예요. 요 꼭대기 부분에서, 꼭대기 부분이 어디일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가 됐든 올라탔던 개미들은 당연히 그 빠지는 폭락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개미들의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투자 자금을 손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여력도 없을 거고 자금도 빼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로빈후드에 대한 분노가, 물론 로빈후드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개 거래소도 같이 그 거래 정지시켰다고 했었죠. 매수 버튼을 뽑아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금을.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금 인출을 하게 되면 이 거래일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주식을 팔면, 내가 뭐 현금이 필요해서 100만원어치 주식 샀던 거를 팔았어요. 주식을 팔았으면은 요 100만원 바로 인출 가능한 게 아니고 이 거래일이 있어야 내 통장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 이 거래일만큼 내가 그냥 이자율을 내고 이틀치만큼 이자를 내고 바로 인출을 해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 로빈후드 이딴 놈들한테 난 수수료조차 주기 싫다, 수수료 한 푼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틀 기다렸다 돈 다 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자금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틀 동안 추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자금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틀 동안 매수세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조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염두를 좀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헤지 펀드들이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메꿔야 되잖아요. 헤지 펀드들. 얘네들은 외국계 자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 외국계 자금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고 이거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제일 만만한 게 한국 시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죠. 한 300조 이상 되고 규모도 크고 돈 빼기도 쉽고
그리고 거래량도 충분히 많고, 얘네들이 돈을 한 번에 뽑는다고 해서 폭락이 나와버리거나 하지는 않고, 요 삼성전자 쪽에서 돈을 빼기 전에 베트남 쪽에서 돈을 빼려는 움직임이 좀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하한가가 마이너스 7%까지가 하한가거든요. 그런데 전체 종목의 절반이 하한가를 때려 맞습니다. 이게 28일이에요. 목요일날. 그리고 증시가 6.7%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7%가 하한가인데 증시가 6.7%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가 3,500에서 뭐 한 30% 빠졌다는 얘기니까 한 번에 한 2,450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맞나요? 그렇죠. 2,450 정도. 거의 한 마이너스 30%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증시가. 전 종목 절반이 다 하한가 때려 맞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쪽은 돈 빼기가 쉽지 않아요. 평소에도 잘 안 뺍니다. 이번에 이것도 저는 좀 미심쩍기는 해요. 과연 그 헤지펀드 자금들이 일단은 외국인은 순매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순매수로 떠 있어서 이게 아니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태들 좀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베트남 쪽에서 이제 이런 거 집계하는 구조라든가 이런 거 제가 모르다 보니까 조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삼성전자,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ATM 기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필요하면, 현금 필요하면 한국 주식에서 다 빼가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제가 이거 어제 이제 이미지로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거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동시호가, 10분 동안 동시호가가 있잖아요. 얘는 이 전까지는 거래 뭐 한 오전 10시 이후로는 거래 하나도 안 하다가 요 동시호가 10분 동안 갑자기 동시호가에 마이너스 8%가 찍힙니다. 물론 이게 마이너스 8% 찍힌다고 해서 요 숫자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3시 반에 물량을 한꺼번에 합산해서 거래한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만 물량, 이때 삼성전자 종가가 마이너스 2%인가 하여간 이렇게 내려갔어요. 한 번에. 이때 150억을 한 번에 던집니다. 외국계 창구로. 이게 지금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LG화학, 뭐 LG전자,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현대차, 뭐 이런 대형 주식 쪽에서 외국계 기관들이 매도세가 이렇게 포착이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거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지금 얘네들은 아직도 돈을 안 뺐다는 얘기는 버틸만 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버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그 리스크가 어디로 갈지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현금을 보유를 하는 애들이에요. 헤지펀드 애들은. 우리는 1,000만원 투자해서 한 마이너스 80%가 나면은, 그럼 이제 한 800만원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가슴 아프고 끝이지만, 쟤네들은 손실이 나면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뱅크런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여기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실제로 많은 분들도 여기까지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 일단은 당장 돈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ATM 기계 역할을 참 안 좋은 그건데, ATM 기계 역할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좀 만만하고 돈도 적당히 잘 흘러다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3,000 밑으로 크게 깨고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좀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은 강력한 매수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뭐 정치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3,000 깨고 내려가는 거 쉽지 않을 거다. 정치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욕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런 존재를, 숫자를 지키기 위해 아마 연기금이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연기금이 매도해야 될 물량이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됐다라는 기사도 조금씩 슬쩍슬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또 판을 갈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은 지금 1000을 딱 찍은 날 바로 그냥 떨어져서 지금 한 930 정도까지 내려왔나요? 920, 930 정도. 여기서 코스닥 900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저는 마찬가지로 코스닥 비중이 지금 더 높아요. 코스닥이 상승할 여력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900을 깨고 내려갈 때는 저는 강력하게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 다 때려 박을, 강력 현금이 아니고 강력 매수, 가지고 있는 현금 다 때려 박을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최근에 제가 뭐 이것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제 영상들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뭐 구독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그 연기금이 지금 제가 좀 애매한데 16.7%인가 8%인가가 국내 주식 투입 비중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다 코스피고요. 요것도 적어놔야겠다. 연기금 한 800조 조금 안 됩니다. 750조, 760조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 800조로 쓸게요. 이 중에 한 16.7% 정도가 그 국내 주식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코스피고요. 코스닥 쪽에는 한 2%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투입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뭐 한 1.7%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코스피는 지금 15% 들어갈 거고 코스닥은 2%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기사로 냈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가 들어올 때 결국 일단은 참 제가 좀 정돈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존의 18%에서 16.7%까지 비중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기금이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 매도 물량을 다 채우고 이제 더 많이 팔았어요. 팔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살까요? 코스피 쪽을 매수하기보다는 코스닥 쪽을 더 강하게 매수를 하겠죠. 더 많이 매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2%만 더 매수한다고 쳐도 800조에 2%면 16조거든요. 이거 적은 금액 아닙니다. 코스닥 규모,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작은 규모인데 16조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건 굉장히 큰 호재예요. 코스닥 입장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피 쪽을 팔고 코스닥 쪽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진입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을 사실 때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하실 때는 코스닥 쪽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실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로 봐도 제가 뭐 차트 말씀은 잘 안 드린다고 했지만 차트로 봐도 이제 코스닥은 61선은 이미 터치를 했어요. 많이 못 올랐는데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승 여력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기업적인 펀더멘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상승 쪽에다가 베팅을 더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자는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유동성을 회수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좋은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중국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은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회수한다거나 크게 회수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미국이 중국의 양털 깎기를 시작한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믿는 쪽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중국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일단은 중국이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자마자 그 중국 주변에 군함들을 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군함들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쟤네도 어차피 우리 미사일 못 쏴. 몰라, 배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중국이? 못합니다. 중국은 국방비를, 가장 돈 많이 쓰게 하는 게 국방비예요. 국방비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소련 무너뜨릴 때도 이 프로젝트 진행이 됐었고요. 국방비 경쟁 막 일어났었고요. 냉전 때.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이제 끌어 써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중국은 지금 유동성 회수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국방비 쪽에다가 돈을 쏟아내야 돼요. 국방비 뿐입니까? 얘네들은 뭐 내수 쪽으로 지금 미국이랑 무역 갈등 이제 잠시 얘네들 휴전 상태예요. 바이든은 요 연합군들 다 끌어다가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수 진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유동성을 크게 회수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금리도 크게 상승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의 리스크,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제 시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000 밑으로 깨고 내려갔지만 저는 뭐 금방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변수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좀 출렁출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900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강력하게 매수할 예정이고, 그러한 근거들은 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렸죠. 이런 백그라운드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 수익을 내는 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진짜 뭐 뱅크런 사태가 나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이런 거라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상황까지 오면 다 망해요.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보시고 대신에 꼭 하셔야 될 게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절대 한 방에 다 사시면 안 돼요. 강력하게 매수한다고 해서 제가 그냥 899 딱 왔을 때 무조건 그냥 다 때려서 산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900 밑으로 내려오면은 강력하게 매수를 할 거긴 하지만 이제 시간대별로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종가 부근에 참고를 하면서 외국인 동향도 다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번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